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7, 8월 개론서 문풀반 1주차 한국사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전반적인 안내랑 이런 것들 쭉 나갈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 여기 지금 띄워놓지는 않은데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두 페이지에 진도 계획표가 간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국시대까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사는 춘추 전국시대까지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매 한 가지 시대씩 쭉 나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국시대는 문제가 좀 많고 춘추 전국시대까지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1주차에 한해서만 이 삼국시대 문항 중에서 신라 그리고 뭐 경제사, 문화사 관련된 파트는 토요일날 조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날 같이 프린트 드릴 테도록 하니까 오늘은 주로 백제까지 문제가 나갈 거고, 그다음 신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춘추 전국시대 할 때 각자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저번 주 토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총괄평가 채점을 했는데 채점을 하고 나서 이 프린트 양식을 다 뜯어 고쳤어요. 뜯어 고쳐가지고 조금 제작이 오래 걸렸는데 왜 뜯어 고쳤냐면은 전년도 스타일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료를 주고 이 왕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년도 문제에 보면은 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뺏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신라 왕이 당태종한테 위급한 사정을 고하였다. 그 다음에 비담을 베어 죽이고 직위하였다. 뭐 이런 식의 사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왕인지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거를 보고 교과서에 나오는 왕들을 총괄평가 때 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누구는 뭐 70점 맞았더라, 누구는 60점 맞았더라, 그런 거에 되게 웅성웅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점수는 40점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40점대가 제일 많았고, 이렇게 제가 쉽게 냈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의외로 많이 틀린 분들이 많아서 이런 유형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문제 보시면은 거의 모든 문항 옆에 제가 허접하게라도 그린 지도들이 늘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 최소한 이 문제를 우리가 기출분석반 때 봤으면은 수나라 시기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의자왕을 쓰면 안 되는데, 수나라 시기 이야기가 있음에도 의자왕, 계로왕, 뭐 온갖 백제시대 왕 다 나오고 가끔은 백제왕이라고 밑줄을 쳤는데도 고구려 왕을 쓰신 분들이 있어서 뭐지? 뭐 나한테 저항하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막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유형들을 좀 볼 거고요. 그다음 시대별 문제 스타일은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 반 강좌 이름이 개론서 문풀반이에요. 개론서 문풀반이어서 우리는 최대한 개론서 내용들을 익숙해지는데 중점을 둘 겁니다. 다만 현재 한국사는 대세라고 할 만한 개론서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 나온 시민의 한국사가 가장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게 책을 썼고 교육과정 편찬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한국사를 보고 있지만, 사실 한국사는 어느 책 한 권만 보고 모든 기출문제가 다 완벽하게 풀린다라고 불리우는 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어서 우리는 일단 뭐 시민의 한국사라던가 아니면 푸른 역사에서 나온 시대사 총서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현행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 푸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거고요. 다만 이제 동양사나 서양사 같은 경우, 특히 뭐 동양사 같은 경우는 뭐 동계라던가 혹은 뭐 한유중이라던가 아틀라스 중국사라던가 뭐 중국 근현대사라던가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사료보다는 최대한 개론서 개론서 내용들을 익숙하게 지는데 포인트를 둘 겁니다. 특히 이제 동양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론서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문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어서 최대한 개론서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풀 거고, 하지만 이제 뭐 사료는 안 풀 수는 없으니까 사료들도 가끔 같이 나오긴 할 텐데,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게 한국사는 대부분 사료 문제지만 개론서 내용을 옆에 두고 있다는 점, 동양사는 지문에서부터 개론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들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양사 문제도 제가 총괄평가 때
홍리를 냈거든요. 홍리를 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춘추라고 하는 글자만 보고 거기다가 오경 박사라던가 박사 제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유 중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대비하는 유형 문제들 많이 풀 예정입니다. 풀 예정이고요. 그래서 1페이지를 만드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더 예쁘게 편집을 했을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약속에 넣었는데요. 먼저 오른쪽 옆에 보면은 위에 제목으로 최근 출제 경향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맞아요. 최근에 한국 고대사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최고난도 문제가 고대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고궁원왕 전사대는 한문사료 문제를 주고 이것이 가리킨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거나 혹은 20학년 문제에 보면은 의자왕의 점령한 성 써봐 뭐 대야성 쓰는 문제 같은 것들 쓰는 문제가 나왔고 뭐 전년도 문제 같은 경우 23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의자왕에 나오면서 대야성 빼앗은 것까지 나왔으니까 그 이듬해에는 당항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를 주면서 이왕 누구야? 의자왕이지. 이거 쓰는 문제 같은 것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도 1번 유형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호 학년도에는 낙랑군을 점령하는 사료를 주고 이것의 의의가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혹은 17학년도 문제에 보면은 고구려 산산왕 시기의 문제를 주면 사료를 주면서 이 당시 고구려 수도 어디야? 그리고 이 무렵에 왕위 계승 방식 어떻게 변화하였어?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18학년도에 보게 되면은 광개토 대왕이 정복한 국가 어디야?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주면서 동부여를 쓰게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시기에 독자적 천화관을 쓰는 문제 등이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다 대부분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물론 산상황 시기는 교과서에 안 나오기는 해요. 안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왕들 그리고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왕들의 업적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텍스트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마 이제 올해 문제가 조금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원래는 한국 고대사가 한문사료 문제가 진짜 많이 출제가 되었어. 그러다가 15학년도 이후로는 이 삼국시대까지의 문제에서 한문사료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아마 올해는 여기서 한문사료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유형들 좀 세 가지 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임용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수능 문제도 우리랑 출제진이 겹치다 보니까 스타일이 많이 좀 닮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능 문제가 서울대 필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필수 시절의 문제는 좀 고난도 문제였다가 근래 들어서 많이 쉬워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임용시험도 사실은 2010학년도에 TO가 가장 안 좋았어요.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좀 어려웠고 하지만 요새는 그때보단 조금 낮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쉬워졌죠. 그리고 객관식에서 서답형으로 오면서 조금 택도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진 않는데 즉 이런 식의 문제들 2007학년도의 이런 문항 스타일이 우리 시험에서는 2020학년도까지 조금 반영된 스타일이었죠. 즉 2020학년도 문제에 보면은 옥절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서술하는 문항이 한번 출제가 되어서 많이들 틀리셨던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에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들이 몇 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요새 스타일의 문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요새도 수능 문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즉 나당동맹,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렇게 무언가 지명과 관련된 힌트들을 주고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행 수능 시험에서도 사비성 함락, 평양성 포위 정복, 기벌포에서의 싸움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지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특히 더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수능 시험에도 나올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과 연계해서
나올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서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나당 동맹을 보면서 나당 동맹 체결 당시에 고구려와 당나라 간에 약속한 내용은 무엇이었지? 당은 신라에게 식량 등을 공급하라고 했었고, 식량이나 의약품 등을 공급하라고 했었고, 대신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땅들을 영유받을 것을 약속받았구나.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 요새 문제가 특정 사건을 주고 이 시기의 왕은 누구야? 이때 정복했던 빼앗겼던 땅은 어디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서 전년도에 647년 비담의 난까지 나왔으니까 648년 나당 동맹 이런 것들부터 해서 하나하나의 사건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사실 이거는 그래서 수능 문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개씩 더 드리긴 할 겁니다. 이런 유형들 보시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형들 계속 생각해 보라고. 수능 출제진과 우리의 출제진은 겹친다. 둘 다 교육과정 평가원의 출제진 풀에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개념어 확인은요. 이거는 사실 한국사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동양사 때문에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총괄평가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료 속에 나와 있는 균수법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과거 시험에 보면은 우리 임용시험에 보면은 왕안석의 신법 부분에다가 한 군데 밑줄을 치고 왕안석 신법의 어떤 정책의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잘 대비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균수법에다가 밑줄을 치고 문제를 물어봤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평준법의 내용을 쓴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전매제도의 이야기를 쓴다던가 다양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이런 법령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연습을 하시라라는 차원에서 드렸고 한국사는 조금 가지수가 적습니다. 다만 동양사는 조금 더 가지수가 많을 예정이어서 한국사는 제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고 제도의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는 유형이 거의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한국사는 그냥 10가지 정도 볼 거고 동양사는 한 매주 20-30개 많으면 50개까지도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답이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답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짝 스터디 하실 분들은 짝 스터디 하시면 돼요. 짝 스터디 하시면은 짝 스터디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하셔도 좋고 짝 스터디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제발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만이라도 잘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합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가장 힘든 것은 마인드예요. 왜 마인드가 힘드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총괄 평가가 30점이야. 옆에 앉은 연놈이 나 시험 망쳤어라고 하면서 몇 점이야 물어봤더니 68점이래. 죽여버리고 싶죠. 죽여버리고 싶고 나는 왜 이럴까 막 갑자기 한탄 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한테 합격했다고 합격 문자를 보내주는 수험생 분들만 집계했을 때도 전체 합격자의 70-80%가 저희 수강생입니다. 불법 공유했거나 저희가 너무 싫어서 문자 안 보내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몇 프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합격했다라고 점수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전체 합격자의 70-80%거든요. 즉 그 말인즉슨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다수는 합격해서 나가요. 합격해서 나가니까 얘는 수석하겠지 아니면은 그냥 시험날 장염에 걸려서 조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시험날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와서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은 10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나는 무조건 붙는다. 내가 문 닫고서라도 붙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건 서론입니다. 서론이었고 우리는 이제 문제로 가도록 할 겁니다. 1교시는 3번 문제까지 할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해서 현행 교육과정상 문제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찜찜해가지고 한 문제만 내봤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문제를 내봤고 구석기와 신석기는
역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료가 없어가지고 교과서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번 내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 역사일기와 같은 글쓰기 활동이기 때문에 나온다면 역교론과 연계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크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역사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잘 쓰실 것 같고 이런 주먹도끼 특히 이제 연천 전공리에서 발굴된 이런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은 왜 모비우스 이론을 타파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냐면은 모비우스가 얘기를 했어요. 저쪽 유럽의 서쪽과 동쪽의 아시아 문화권을 구분을 하면서 이런 주먹도끼와 같은 것들을 쓸 때조차도 이미 유럽 쪽과 아시아 쪽은 미개함과 문명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비우스의 이론을 깨었던 것이 이 연천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였죠. 즉 모비우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아시아에서의 문화권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힘을 한 방향 정도에서만 줘서 일부분만 도구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연천 전공리 주먹도끼가 보여주는 의의는 여러 방향에서 힘을 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방향에서 힘으로 가해졌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도 용도가 있고 이런 아래쪽도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즉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주먹도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연천 전공리 주먹도끼가 굉장히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점들, 유럽의 것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연천 전공리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거니까 그냥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교과서마다 이 두 가지를 쓴 교과서가 있고 안 쓴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밑에 교과서 확인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한자를 하도 안 읽어가지고 불시 답변에 답변까지 힌트를 줬는데도 불시를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발 이제 이런 거라도 보면서 외우라라고 이런 것도 다 그냥 한자로 넣었어. 제가 뭐 유식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교과서 정도는 읽자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는데 여기 4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신석기 시대에는 시신을 땅에 묻거나 토기에 넣어서 묻었대요. 또한 조개와 흙 등을 이용하여 얼굴 모양을 새기거나 흙 인형을 만들어 뭐를 기원하였다?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역교론이랑 연계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과 관련된 이 시기의 사람들의 뭐 활동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핵심 키워드는 뭐다? 농사의 풍요 기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막연적인 추측에 불과하지만 많은 교과서에서 뭐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뭐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한 등의 서술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하나 먼저 기억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옆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너무 뻔해. 뭐 구석기 신석기 꼬아봤자 뭘 꼬겠습니까? 뭐 찌개의 용도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없고 뭐 그럴 수가 없고 즉 옆에 보게 되면은 먼저 구석기는 전기와 후기를 현행 교육과정에서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즉 전기는 찌개와 주먹도끼와 같이 하나로 여러 용도로 쓰는 용도로 도구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후기로 갈수록 한 가지 도구가 한 가지 전문화된 요구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순배 찌르개 같은 겁니다. 즉 나무에 이런 것들 연결해서 일종의 창처럼 사냥을 하는데 쓰였던 이런 순배 찌르개에 대해서 원체 많은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기에는 찌개와 주먹도끼처럼 한 가지 도구로 다용도로 썼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순배 찌르개처럼 사냥할 때는 이걸로만 뭐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2010학년도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 집터를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 볼 건 뭐냐면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집터 유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이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거주한다? 동굴이라던가
바위 그늘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은 임시로 막 짓는 무슨 집, 막집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모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동굴, 바위 그늘, 막집 이런 것들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만 우리 2010학년도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유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는 빙하기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간빙기라던가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온도 유지를 위해서 화덕 같은 것들을 임시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 쓰기 시작을 하였고요.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구석기 시대는 모든 교과서에서 구분을 하는데 신석기 시대는 간혹 구분을 해요. 간혹 구분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신석기를 전기 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기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굳이 구분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석기 시대면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몇몇 교과서에 따라서는 뭐도 이야기하냐면은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후기로 가면서 등장을 한 것이고 그 이전의 토기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언급한 교과서가 있어. 굳이 언급한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라던가 이른 민무늬 토기라던가 혹은 덧무늬 토기와 같은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에서 점점점 빗살무늬 토기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수능이랑 달라. 수능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 위주로 나와. 흔히들 말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 정도는 특정 교과서에만 있는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사건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당장 내년에 현장에 나갈 분들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신석기 시대 주로 어디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까? 이 시기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와 달라. 전쟁이 없다 보니까 주로 어디? 강가라던가 바닷가 등에서 주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청동기 시대에는 2010학년도에 뭐 환호라던가 목책이란 이야기도 같이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는 주로 뭐 언덕에 있는 뭐 구릉지대 뭐 이런 데서 주로 거주하면서 방어를 신경 쓰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석기 시대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강가나 바닷가 인접해서 인접하여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교시 이번 문제는 한문사료 문제인데요. 한문사료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부분과 아닌 부분들도 교과서에 뭐 천재교과서나 지학사 교과서 등이 워낙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서운이라고 해서 위서에 이르기를 이라는 뜻이다.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재유라고 해서 뭐 이해라는 뜻이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 예전에 정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 그다음에 이천재라고 하는데 이 제자를 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우리 뭐 몇 년, 뭐 2023년 뭐 이런 것처럼 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예전 2000년 전쯤에 있었대요. 누가 있었대? 기역 왕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새 사료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바로 힌트를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뒷글자만 읽어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사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왜? 교수님들도 알아. 우리의 도찐 개찐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거 단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군 왕검이 입도아사달이라고 해서 세웠대요. 뭐를? 돕을 세우니 어디에 세웠대? 아사달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국호 조선이라고 해서 나라를 열어서 이름하기를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요동시라고 해가지고 이때가
요 임금과 동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임금과 동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왕요라고 하시는 분께서가 고려 3대 정종이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종이셔가지고 이 요자를 고려시대에 쓰인 책에서는 보통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사료에는 뭐 무라고 들어가 있기도 한데 교과서에는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요로 들어간 경우가 원체 많이 있어서 저도 그냥 요라고 그냥 바꿔서 서술을 해 두었습니다. 요라고 바꿔서 서술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요 임금과 동시대에 더불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작성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 한문 사료 문제는 내가 한문을 잘 모르면은 작성 방법을 제발 먼저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무언가 일종의 칭호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고 이 칭호의 의미를 서술을 하래요. 나름대로 뜻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칭호로 들어갈 것은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무슨 기능?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뻔한 거지만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시마스 한국사 교과서 등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단군 왕검이 강화도 만이산 첨성단 등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서술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강화도의 만이산 첨성단 등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쓴 교과서들이 있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단군 쪽일 것이다. 단군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반영한 용어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 수능 시험에서 교사의 출제폭을 늘린다라고 했었거든. 그럼 교사의 출제폭을 임용해서 늘린다라고 했을 때 제세가 생각했을 때 반영되기 가장 좋은 집단은 교과서 지필진이라고 생각해. 교과서 지필진이나 수능이나 한능검의 출제 검토위원들 이런 분들이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교과서 내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니은 부분으로 갈게요. 다시 교품 사료로 가서 고기운이라고 해서 고기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쭉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웅, 장, 풍백, 우사, 운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장이라고 하는 글자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장수라는 뜻도 있지만 거느리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환웅이 거느렸대요. 누구를? 풍백, 우사, 운사 등을 거느려주고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이라고 하는 즉 곡식이라던가 수명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형벌이라던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주 인간 360여사라고 해서 무릇 주관하는 것이 인간들의 일 360여 가지를 주관하였다, 담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세이화라고 해서 세상을 교화하고 통치하였다 정도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단군 신화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내가 매번 빼먹지 않고 넘어가냐면은 많은 학교에서의 한국사 강독 시간이 있어. 저 때는 한국사 강독이 필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이거든요. 선택이어서 많이들 안 듣고 여기로 와. 많이들 안 듣고 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사 강독 시간에 많은 학교에서의 첫 번째 시간이 단군 신화를 다루고 있어. 단군 신화를 다루고 있고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한국사 강독 등을 기피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뻔한 사료들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이 부분을 가지고 서술을 진짜 탐구 문제가 많은데, 즉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바람이라던가 비라던가 구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관리가 있다는 것은 농경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니은은 좀 이따 할게요. 지그하고 있죠. 지금 깜빡 놀랐어. 지그색 모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농경사회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관리들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무언가 계급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신석기 시대까지는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시대야. 즉 이런 누군가가 누군가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동기 시대에 농경의 본격적인 확산, 특히 이제 벼농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의외로 청동기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교과서 탐구 문제에 보면은 청동기와 관련해서 답안을 서술한 경우가 의외로 많고, 또 시민의 한국사에서도 이런 국가 조직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청동기 시대여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어서 청동기 시대 농경의 본격적인 보급 혹은 벼농사의 본격적인 보급이라고 하는 것들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니은 부분에 보면은 여, 요, 동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삼국유사가 집필된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냈냐면은 여러분 교과서 보시더라도 삼국유사 1원이 집필된 시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즉 삼국유사가 충렬왕 때 만들어지거든요. 충렬왕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충렬왕이라고 하는 시기는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원나라에 의한 내정 간섭, 정치 간섭 등으로 민족적 자주의식이 침해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시조를 내세우는 삼국유사 등을 서술하였다라고 보시면 돼. 서술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왜 냈냐면은 제가 이번에 총괄평가 채점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묘청이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주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대외적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대외적 문제가 됐는데 나는 당연히 군신 관계를 수용한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의 의외로 답을 뭘 많이 썼냐면은 금나라가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미 이자겸 때 동의를 하였어. 그리고 이자겸 죽은 다음에 묘청이 등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원간섭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몽골의 침입이라고 쓰면은 이것만 쓰면은 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충렬왕 시기에 있기 때문에 원에 의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까지 써주셔야 돼. 여기서부터 쓰는 건 괜찮아. 여기까지 쓰는 건 괜찮은데 이것만 쓰는 거는 답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들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나에 보면은 또 이런 것이 있죠. 조선 후 자손 초교학이라고 해서 조선 후에 자손들이 초라고 하는 부분들 점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납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점점 사납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밑줄 긋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밑줄 그었어. 그냥 이거 가지고 문제를 냈던 거고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냅두시기 바랍니다. 냅두시기 바라고요. 그러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연내 견장, 진계, 공, 기, 서방이라고 해서 연나라가
이에 보냈대요. 누구를? 장군 진계라고 하는 분을 보내가지고 공격하도록 했대요. 어디를? 그 서쪽 지역을 공격하여서 취지 2000여리라고 해서 취하였대요. 2000여리의 땅을 취한 다음에 만번한 위계라고 해서 만번한에 이르러서 위계, 경계로 삼으니 조선수약이라고 해서 조선이 마침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넣었냐면은 과거 한능검 시험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았어. 고려의 고조선의 전기 중심지 그리고 후기 중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에서 B로 옮겨가게 된 이유는 뭐다? 진계의 침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 한번 보시라라고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계의 침입을 겪으면서 점점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용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고조선이 평양으로 이동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발달시키는 청동기 문화는 세형동검 문화야. 즉 철기 시대에 가서야 세형동검 등이 독자적인 청동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평양 지역에서 주로 세형동검과 같은 것들이 집중 출토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개론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그러면은 조선이 점점 약해진 다음에 이거 인강은 고칠 겁니다. 밑줄 친 그냥 미음, 여기가 아니라 미음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미음이다라고 할 건데 여기 이후 다시 부응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한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시민의 한국사라던가 한국 고대사 같은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철제 농기구와 무기 등이 발달하였다. 철제 농기구와 무기 등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진계의 침입 이전에도 철제 기구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세형동검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형동검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철제 농기구와 무기 등의 발달, 특히 세형동검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답으로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것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메인 정답은 아닌데 진계의 침입을 겪으면서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부자상속의 모습이 나타나요. 부자상속의 모습이 나타나서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평양 지역으로 쫓겨난 다음에 국왕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치 체제를 일원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산산왕 문제가 나왔을 때 산상왕 때를 묻지 않고 산산왕 이후 왕위 계승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이런 진계 침입 이후 고조선에서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의 변화를 물어본다면은 이전까지는 어떻게 상속했는지 몰라. 근데 이후에는 확실히 부자 상속의 모습이 고착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도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위에 사료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메인 정답은 아니고 세형동검 문화 발달 정도를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옆에 빈칸 문제는 여러분 쉬는 시간에 푸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3번까지는 그래도 나갈게요. 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공구 개정 교육 과정까지는
이 사진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위에 출전도 달아놨는데 원래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면서도 이렇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번이라던가 임돈을 복속시켰고 이후에 위만 조선이 멸망시킨 다음에 이런 지역에다가 임동군이니 진번군이니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현도군은요? 현도군은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낙랑군이 설치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도군은 원래 조금 더 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정확하게 막 위치를 비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낙랑군보다는 북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현도군은 기원전 75년 무렵에 요동 지역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동해 버려. 기원전 75년 무렵에 요동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 왜 이동을 하느냐를 보면은 고조선이 있던 지역보다 조금 더 북쪽 지역에 고구려 세력이 여기서 점점점 발흥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즉 고구려 세력이 주변에다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면서 현도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기원전 75년 무렵에 요동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한나라가 조금 이제 쇠약해져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군을 직접적으로 다 관할하기가 너무 귀찮아서였는지 낙랑군만 남기고 나머지 군들은 없앤다라고 보시면 돼. 없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낙랑군 이외에는 다 없애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낙랑군의 관할 범위가 원체 넓어지다 보니까 이 낙랑군에서 우리 군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 지역을 방비하는 나름대로의 부속기구를 만드니 동쪽 지역에 있었던 것은 동부도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도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부도의가 만약에 나온다면 시민의 한국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거야.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동부도의가 원래 만들어졌다가 후한이 건국되는 서기 1세기 무렵에 1세기 이런 언저리에 동부도의가 다 폐지되기 시작해. 왜 후한이 건국된 다음에 동부도의가 폐지되면은 그 시기는 고구려에서는 태조왕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 즉 고구려 태조왕 등의 이런 지역에 압박을 넣기 하기 시작하면서 동부도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지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의 한국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가지고 고난도 문제를 내시고자 노력한다면은 동부도의 정도는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지리적 정보가 없는 약간 지리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만 비옥한 게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지, 여기도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랑군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후한이 쇠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쇠약해지던 시기에 이 요동 지역 요서 지역 이쪽에서 세력을 넓혀가던 공손씨 세력이 일종의 무리를 보내가지고 이 예전에 진번이 있던 지역에다가 뭐를 설치하게 된다? 대방군을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일치가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낙랑군 남쪽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손씨 세력이 낙랑군 말고는 다 철폐하면서 이 지역이 무주공산이다라고 보고 여기 비옥한 땅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만드는 게 대방군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왜 대방군 이야기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은 백제가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점점점 정복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와. 그래서 백제 고이왕 때 백제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 고이왕의 아들과
그다음 사료 속에서는 대방 왕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대방 태수의 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방 태수의 딸과 고위 왕의 아들이 혼인을 맺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와요. 삼국사기에 나와서 시민의 한국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백제를 이 한강 유역의 대표 국가로서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사실 3번으로 갈게. 3번으로 가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길어졌어. 이상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동부도의가 있었고 여기는 뭐 남부도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남부도의도 금방 서기 1세기 무렵에 같이 폐지가 되고 남부도의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동부도의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부도의, 남부도의 만들었다가 서기 1세기 무렵 폐지한다. 동부도의의 폐지에는 고구려 태조왕 시기의 팽창도 한몫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민한국사에서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준왕은 위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 준왕은 이제 한 이쪽 지역에 있어. 이쪽 지역에 있고 위만이 항복한다라고 했을 때 위만을 대충 한 이 정도 지역에다가 머물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를 위한 방비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시기는 위만이 건너온 시기는 진에서 한으로 교체가 되었던 시기야. 진에서 한으로 교체가 되었던 시기고 위만의 상관이었던 노관이라고 하시는 분은 유방의 동네 친구야. 유방의 동네 친구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왕으로 분봉을 받았었어. 그런데 유씨가 아니면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하나하나씩 이성제후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노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흉노에 귀부했던 시기는 책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조가 죽었던 해와 노관이 흉노로 귀부하는 해가 같아서 책에 따라서는 유방 시기에 그냥 노관이 귀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고조 사후 해제 시기에 노관이 귀부하였다라고도 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고조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성제후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노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흉노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밑에 있었던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로 귀부를 한 거야. 근데 어쨌거나 지난 교책이고 지금 유방이든 이런 인물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되던 이들을 죽이고 그 죽임에 거부하는 이들과 전쟁을 불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이주민들이 가지고 온 발달된 철기 문화, 즉 봐봐. 전쟁을 치르면서 철제 기구가 훨씬 더 세련돼진다고. 진승 오광의 난이라던가 초한전이라던가 이런 엄청난 전쟁 등을 계속 겪으면서 발달된 철기 문화야. 근데 고조선은 여전히 진계의 침입 무렵에 들어온 약간 구닥다리 철기 문화라고. 여기는 계속해서 최신의 철기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구닥다리 철기 문화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유의민들을 수용한 위만 세력이 준왕을 공격하러 갔을 때 준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중국의 유의민들을 수용함에 따라 발달된 중국의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유의민 수용, 발달된 철기 문화 전례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더 보도록 할게요. 더 보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를 또 만든 거야. 이것 때문에 위만이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 봅시다.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해제가 즉위하고 뭐 이러던 시기에 노관이라던가 이런 많은 이성제후들이 흉노로 도망쳐 있어. 그리고 흉노는 고조 때도 한번 맞닿았을 때 우리 한나라가 졌었단 말이야. 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흉노가 가장 큰 문제이지 여기에서 위만이 뭘 하고 있다?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위만이 제가 주변국 단속 잘 할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라고 하게 되면서 이런 위만 조선에게 독점적으로 발달된 철기 문화 등을 보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민의 한국사 등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시민의 한국사 등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의 철기 문화를 독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시민의 한국사에 나와 있어. 한나라의 철기 문화를 독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었대. 즉 한나라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속칭 이른바 꼬붕이라고 한 예를 놓고 얘 보고 주변국 단속하라고 하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만이 발달된 이런 한나라의 철기 문화 받게 되었어 라고 하고 한나라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었어 라고 하게 되면서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 이런 세력들도 다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변국들이 그래서 복속해 가는 거야. 진번이라던가 임돈 등이 다 이 과정에서 복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중남부에도 여러 소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거를 책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료에는 이 시기에 한반도 남부에 진이라고 한 나라가 있었다라고도 해. 진이라고 한 나라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고, 또 이 준왕이 한반도 남부로 도망쳐서 한 왕이 되었다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 쓰는 책들도 있고, 또 사기에는 한반도 중남부에 중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리 중자여서 한반도 남부에는 진나라 등을 비롯해서 무언가 여러 국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즉 위만 조선은 뭐를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에 진 등의 여러 국가들과의 교역을 직접 교역을 막고 자신들을 반드시 통해서 교역하게 하는 이른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책마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개무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원적으로는 여의가 맞아. 교과서에서도 여의자를 쓰는데 학자분들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중개무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고, 시민한국사에서도 이거 무시하고 그냥 중개무역이라고 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엄밀하게 구분해서 중개무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 요인은 한의 철기문화 독점적 수용, 중개무역 전개입니다. 중개무역 전개. 자, 그 다음에 니을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니을을 봤더니 처음 나와 있죠. 처음 우거가 아직 격파되기 이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가나였지만 우거가 듣지 않았대. 이에 역계경이 동쪽 진국으로 갔는데 이때 민으로 따라가 옮긴 자가 이천여호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진이라고 한 나라 동쪽 지역으로 내려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역계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휙 가버리는데 그를 따라간 민들이 2천여 집이나 되었대. 2천여 집이나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 상이라고 하는 관직의 성격을 여기서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과서에 이 사료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무언가 중앙 정치에 참여하고 있어. 그리고 지방민들도 이런 상을 따르고 있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한국사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즉, 이런 상이라고 하는 이들은 상이라던가 혹은 무관 쪽의 장군이라던가 이런 이들은 중앙 정치의 측면에서 중앙 정치는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한대. 중앙 정치의 측면에서는 상과 장군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 정치의 측면, 지방 통치의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근거지에 자치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고조선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건 너무 쉬운 문제야. 너무나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상의 성격, 여러 상들과 장군들과 함께 중앙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지방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자치력을 행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쉰 다음에 옆에 교과서 빈칸 문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